아버지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딸 수진 씨가 처음 든 감정이 뭔지 아세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게 첫 번째 감정이었다고. 수진 씨 나이 43. 아버지 정혜수 어르신은 그해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1. 아버지는 수진 씨가 12살 때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 남매 키웠고 수진 씨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보다 그냥 긴 챕터 하나가 닫히는 느낌이었다고.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다고.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아버지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전남 여수 바닷가 마을에 혼자 사셨으니까요. 장례 후에 수진 씨가 아버지 집을 치우러 내려갔습니다. 여수까지 혼자 내려갔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일이 있었고, 오빠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아버지 집은 작은 어촌 마을의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방 두 칸, 부엌 하나, 그리고 뒤에 조그만 창고. 그 창고에서 수진 씨는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든 것들을 보고 나서 수진 씨는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사흘을 그 집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흘 동안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어르신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사연은 영상 아래 커뮤니티 탭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정혜수입니다. 1953년생이에요. 전남 여수 돌산도 출신. 할아버지 때부터 어부였던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자랐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어선을 탔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였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어부였냐면요. 제가 나중에 여수마을 분들한테 들은 얘긴데, 배수 씨는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 같았다고 했어요. 배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고 날씨 읽는 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나가는 날도 혼자 나가서 고기를 잡아왔다고. 그게 어릴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족한테는요, 그 바다에서의 능력이 아무 소용 없었어요. 집에 오면 말이 없었고, 아이들한텐 관심이 없었고, 어머니가 뭔가 얘기하면, 알았어. 아니면 침묵이고,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어선 타는 사람들이 원래 집을 자주 비우긴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몸만 있고 마음은 항상 바다에 가 있는 것 같은. 어머니가 그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저 사람 마누라는 바다야, 바다.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웃을 말이 아니었죠.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싸우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짐 챙겨 나가셨어요. 어머니한테 뭔가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저는 학교 가 있었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밥 차려주시면서 아버지 당분간 안 온다. 고만하셨어요. 그 당분간이 영원히가 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여수 근처 섬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거기 눌러 앉은 거라고 했어요. 다른 여자 생긴 거냐는 소문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후는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에 됐어요. 아버지한테서 위자료 같은 건 없었고
양육비도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소액이 들어오다가 나중엔 그마저도 끊겼어요. 어머니 혼자 오빠랑 저를 키우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아버지를 3번 봤어요. 오빠 결혼식 때 한 번, 어머니 환갑 때 오빠가 연락해서 그 한 번, 그리고 3번째가 아버지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여수 시내 장례식장에서 했어요. 아버지가 살던 마을 이장님이 연락을 해주셨는데 고독사는 아니었어요. 아침에 밥 먹다가 쓰러지신 거였는데 운이 없게도 그날 마을에 사람이 없어서 발견이 늦었습니다. 심장 때문이었어요. 장례 치르는 내내 저는 좀 멍했어요. 울어야 하는 건지, 울지 않아도 되는 건지. 조문객들 앞에서는 어쨌든 울어야 하는 것 같아서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눈물이 잘 안 났어요. 억지로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장례 이틀째 날 겨우 도착했어요. 해외 출장에서 바로 온 거라 수염도 덥수룩하고. 오빠도 저랑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음, 잘 있었어? 음, 그게 다였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 끝나고 오빠는 바로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급한 업무도 있고 저한테 집 정리는 네가 부탁해 라고 했어요. 남편도 일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혼자 여수에 남았습니다. 아버지 집은 장례식장에서 차로 40분쯤 가야 했어요. 여수에서도 외진 편인 해안마을이었는데 내려가는 길이 구불구불한 해안도로였어요. 5월이라 하늘이 맑고 바다가 파랬어요. 근데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됐어요. 이 풍경을 아버지는 매일 봤겠구나. 이 바다가 아버지한테는 가족보다 더 소중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씁쓸해지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까 마을 이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은 중반쯤 되신 것 같은 분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수진 씨 왔어요. 혜수 씨가 수진 씨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아버지가 제 얘기를 했다는 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여쭤보진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어요. 방 2칸에 좁은 부엌, 살림살이도 별게 없었어요. 오래된 TV, 낡은 밥상, 이불 하나. 혼자 사는 사람 집 특유의 휑한 느낌이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책이 많았습니다. 어부 혼자 사는 집에 책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책꽂이도 없이 바닥에 쌓여 있었는데 무슨 책인가 보니까 다 해양 관련 서적이었어요. 기상학, 조류학, 해양구조 매뉴얼 같은 것들. 그리고 잡지처럼 생긴 것들이 끼어 있었는데 해양 경찰 관련 소식지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런 거를 읽으셨구나. 혼자 이런 걸 보면서 사셨구나 싶었는데 아직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집안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밖에 나가봤어요. 뒤편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에 문이 낡은 오래된 창고.
문을 열었더니 어구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물, 밧줄, 통발 같은 것들. 나중에 처분해야겠다 싶어서 둘러보는데 한쪽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다른 어구들이랑 좀 달리 상자 위에 비닐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습기 막으려고 일부러 씌워놓은 것 같은. 꺼내서 비닐을 벗겼어요. 나무 상자인데 자물쇠는 없었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안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낡고 두꺼운 노트 한 권. 학교 다닐 때 쓰는 대학 노트들보다 조금 두꺼운 거였는데 표지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고 세월이 지나서 표지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어요. 두 번째, 신문 스크랩 묶음.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들이 한 묶음 있었어요. 세 번째, 작은 나무 케이스. 뚜껑이 달린 직사각형 케이스인데 뭔가 들어있는지 묵직했어요. 저는 일단 노트부터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가 하나 있었어요. 1981년 3월 14일.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 아래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씨 맑음, 바람 북동 15, 파고 1.2. 오후 2시 30분, 작도 동쪽 3해리 지점. 표류 발견, 어선 한 척, 선원 2명.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 인양 불가, 예인 후 귀향, 전원 무사. 그리고 밑에 짧게 한 줄. 이씨 아저씨, 많이 무서웠겠다. 저는 그 노트 첫 페이지를 읽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날짜가 또 있었어요. 1981년 8월. 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날씨. 흐림 후 맑음. 바람. 남서 20. 파고 2.5. 오전 11시. 돌산도 남쪽 해역. 요트 한 척. 탑승자 3명 표류. 안전인계 완료. 전원 무사. 그리고 또 짤막한 한 줄. 젊은 분들이었다. 많이 놀랐겠지. 세 번째. 1982년 11월. 파고 3.5. 야간 항해 중. 조난 신호 포착. 방향 수색. 표류 중인 소형 어선 발견. 선원 1명. 해수 유입으로 침수 진행 중이었음. 전원 무사. 또 한 줄. 이 날씨에 혼자 나오면 쓰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노트가 뭔지. 아버지가 40년 동안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해온 기록이었어요. 날짜, 날씨, 위치, 인원, 그리고 매번 마지막에 짧은 한 줄. 그 사람이 어땠을지 짐작하는 말, 한 번도 빠짐없이. 노트가 몇 페이지인지 저는 그날 다 셌어요. 총 기록이 43건이었습니다. 1981년부터 2019년까지 38년 동안 43명. 한 건도 빠지지 않고 동일한 형식이었어요. 날씨, 파고, 위치, 인원, 결과.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그 마지막 한 줄이 매번 달랐어요. 몇 개를 더 읽어드릴게요. 1987년 4월. 오후 늦게 발견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 해가 다 지기 전에 찾아서 다행이다.
1992년 7월, 탑승자 중에 아이가 있었다. 많이 울었다. 집에 잘 도착했겠지. 1998년 9월, 선원 중 한 명이 저체온증이 있었다. 바로 인계했다. 이름을 몰라서 잘 됐는지 확인을 못했다. 괜찮았으면 좋겠다. 2004년 1월, 겨울이에요. 파고 4 이상이었다. 많이 무서웠다. 나도 무서웠다. 그래도 봤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노트를 덮었어요. 잠깐. 나도 무서웠다. 그래도 봤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이 사람이, 가족은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은 무서우면서도 지나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인 건지 저도 그 순간에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노트 절반쯤 읽다가 신문 스크랩 묶음을 꺼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누런 신문 기사들이었어요. 풀어보니까 다 해양사고 관련 기사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기사마다 아버지가 등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수 근처에서 일어난 해양사고 기사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망자가 나온 기사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없었다. 날씨가 너무 나빠서 못 나갔다. 그날 어선이 없었다. 아버지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못 구한 날들을 신문으로 스크랩해서 모아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신문 스크랩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실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완전히. 그 전까지는 그냥 나를 버린 아버지였는데 그 신문 쪼가리들을 보는 순간 이 사람도 뭔가를 안고 살았구나. 이 사람도 잠을 못 자는 밤이 있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나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니까 안에 솜 같은 게 깔려 있고 그 위에 메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둥근 메달이었어요. 지름이 한 5cm쯤 되는, 앞면에는 뭔가 문장이 있고 뒤집어 보니까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해양경찰청장 표창, 해상인명구조 공로. 날짜가 2005년이었어요. 그리고 이름, 정혜수. 저는 그 메달을 들고 한동안 뒤집었다 앞으로 봤다 했어요. 아버지가 표창을 받았었구나. 해양경찰청장한테서. 근데 왜 이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을까? 저도 몰랐고, 오빠도 몰랐고, 어머니도 모르셨어요. 나중에 이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메달 아세요? 했더니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하셨어요. 혜수 씨가 그거 받은 거 마을에서 다 알아요. 근데 혜수 씨가 어디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받고 나서 그냥 집에 가더라고. 그러시면서 덧붙이셨어요. 혜수 씨가 바다에서 살린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이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장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바다에서는
이 동네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었지. 누가 못 나오면 혜수 씨가 나갔고, 혜수 씨가 있으면 다들 안심했고. 근데 뭐, 집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 아, 근데 그 양반이 딸 얘긴 자주 했어. 딸이 서울서 아주 잘 산다고.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자랑을 그렇게 해. 저는 그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제 자랑을 했다는 걸. 그날 밤에 저는 노트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아버지 이불을 무릎에 덮고 천천히. 37번째 기록이었어요. 2011년 8월 13일. 날씨 맑음. 파고 1.5. 바람 약함. 오후 3시경. 거문도 북쪽 해역. 모터보트 한 척. 탑승자 2명 표류. 기관 정지로 인한 표류. 예인 후 여수항 임계. 전원 무사.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서울 사람들 같았다. 젊은 분들 무사히 집에 돌아갔으면. 저는 이 페이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2011년 8월. 제 남편 준혁이가 친구랑 여수 여행을 갔다가 배 고장으로 바다에서 표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남편한테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남편이 30살이었고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해였어요. 그 사고 때문에 준혁이가 한동안 바다를 무서워했다고, 다행히 어선한 척이 발견해서 구조됐다고 했는데, 어?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 11시였죠. 준혁아, 왜? 무슨 일 있어? 자기 여수여행 갔다가 배 표류된 거 그게 몇 년도야? 갑자기? 2011년인데 왜? 8월이었어? 여름이었지. 왜 그러는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11년 8월, 모터보트, 서울 사람 2명. 준혁아, 그때 구해줬던 배 기억해? 어?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잊어. 그거 작은 어선이었는데 아저씨 혼자 타고 나온 거였어. 연세 드신 분이 하셨는데 왜? 저는 그 순간 노트를 그냥 바닥에 내려놨어요. 아버지가 구한 사람 중에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1년 전에. 아버지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날 밤 방에서 엉엉 울었어요. 무슨 감정인지 설명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제 남편을 살려줬다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냥 봤는데 지나치질 못해서. 제 아이가 지금 10살이에요. 그 아이 아빠가 살아있는 게 아버지 덕분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흘째 아침에 저는 바다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작은 선착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1시간쯤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매일 이 바다를 봤겠구나.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폭풍이 오기 전에도 보고. 이 바다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 저는 그날 아침에 노트를 다시 꺼내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마지막 기록이 2019년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빈 페이지였어요. 아마 그 이후로는 바다에 못 나가게 되신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마지막 기록. 2019년 5월. 날씨 맑음. 파고 1. 오전 중 안도 근처 해역. 낚싯배 한 척. 탑승자 3명. 기관 고장. 인계 완료. 전원 무사.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가족끼리 낚시 나온 것 같았다. 아이도 있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게 다다. 그게 다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문장이에요. 그게 다다. 저는 그 문장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아버지한테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그게 다다. 라고 할 것 같아서요. 말 잘 못하고 가족한테 잘 못해주고 그래도 바다에서 누군가가 위험하면 지나치지 못하고 그게 다다. 저는 선착장에 앉아서 오래 울었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이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걸. 그게 가족한테 향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걸. 사연을 보내주신 수진 씨의 마지막 글 읽겠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로 올라오면서 메달이랑 노트를 가져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다 보여줬어요. 남편이 노트를 읽다가 2011년 8월 그 페이지에서 멈추더라고요. 한참을 그 페이지를 보다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분이었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었을 것 같다고. 남편이 그날 이후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저한테 그러더군요. 수진아, 나 여수 한번 갔다 올게. 왜? 했더니 그냥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혼자 여수에 내려가서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는 저한테 말 안 해줬어요. 그냥 다녀왔어. 라고만 했어요. 저는 아직도 아버지한테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는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다에서 무서운 날도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제 남편을 살려줬다는 걸, 또 그 마을에서 제 자랑을 하고 사셨다는 걸, 그걸로 충분하게 좀 보려고 해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 노트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게 다다. 아버님께서 평생 쓴 문장들 중에 그게 제일 짧고 제일 무거웠던 것 같아요. 가족한테 잘 못했고, 표현도 못했고, 또 떠나는 방식도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바다에서 살린 사람이 43명이에요. 43명한테 딸린 가족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덕분에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그 43명 중에 수진 씨 남편이 있었다는 게,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걸 모르고 가셨다는 게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오래 남네요.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족 중 누군가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신다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쭤봐 주세요. 직접. 마지막에 창고까지 뒤지지 않아도 되게. 저한테 사연 보내주실 분은 영상 아래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